당신이 나를 사망 처리했잖아. 말 조심해! 버린 것도 모자라서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땐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어서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꺼낼 줄은 몰랐네. 그럼 언제 꺼내요? 은호야! 이제 와서 이름 부르지 마요. 은호는 자신이 이미 한 번 죽은 사람으로 처리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고아원에 버려진 뒤 시신도 없는데 사망 신고가 먼저 접수돼 있었어요. 그 일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고성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시간 우진은 병원에서 사라졌어요. 이 두 사건은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는 늘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해 온 걸까요? 과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은호는 고성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시선에는 분노보다 먼저 오래 쌓인 피로가 담겨 있었어요. 화를 내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 있었고 용서하기에는 너무 많은 선이 이미 넘어가 있었어요. 말을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고성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치 은호가 선을 넘은 사람처럼요. 그 말에 은호는 웃지도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어요. 그 행동은 체념에 가까웠어요. 말이 아니라 은호가 차분히 말했어요. 기록이에요. 문서고요. 서류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고성이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을 은호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건 놀람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일이 들켜버렸을 때 나오는 반응이었어요. 그거 하나로 고성이가 말을 받았어요.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생각해.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계산이 끝난 사람의 정리 멘트 같았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은호는 바로 답했어요. 그 하나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고성이는 그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은 늘 그래왔듯 자신이 불리해질 때 선택하는 방식이었어요. 은호는 고아원에서의 시간을 떠올렸는데요. 그곳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기다려보자였어요. 누군가는 곧 올 거라는 말이었고 누군가는 사정이 있을 거라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사정이라는 말은 끝내 설명되지 않았어요. 그때 은호는 몰랐어요. 자신이 이미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되어 있었다는 거요. 그 사실을 이제 와서 알게 됐다는 게 은호를 더 괴롭혔어요. 모르고 버틴 시간들까지 모두 계산된 고통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럼 은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를 찾을 생각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고성이는 아주 짧게 숨을 들이마셨는데요. 그 반응만으로도 은호는 답을 들은 셈이었어요. 그때는 고성이가 말을 이었어요. 너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그 말은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은호에게는 자신이 상황으로 분류됐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상황 정리하듯 저를 정리한 거군요. 고성이는 그제야 얼굴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도 미안함보다는 불편함이 먼저였어요. 같은 시간 병원에서는 우진의 행적을 둘러싸고 말들이 계속 엇갈리고 있었는데요. 퇴원 절차는 분명히 정상적으로 처리돼 있었고 서류상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지역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정상이라는 말이 이 상황에서는 너무 빨리 나왔거든요. 이상하지 않아요? 지역이 의료진에게 물었어요. 비행기도 못하는 상태였는데 왜 하필 그날이었죠? 의료진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결정하신 것 같았어요. 결정, 그 단어는 우진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무거운 말이었어요. 우진은 늘 결정을 미루는 사람이었고 누군가에게 폐가 될까봐 혼자서 감당하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했어요. 그 결정이 너무 매끄럽게 실행됐다는 게요. 은호는 집으로 돌아와서 우진의 쪽지를 다시 펼쳐봤는데요. 종이는 이미 접힌 자국으로 너덜너덜했어요. 그만큼 자주 펼쳐봤다는 뜻이었어요. 걱정 마. 그 말이 이제는 위로가 아니라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어요. 미안해서 그렇게는 못하겠어. 그 문장은
우진이 끝내 넘지 않으려 했던 선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은호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사라지는 선택을 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은호는 생각했어요. 그 선택이 정말 우진 혼자만의 것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 선택이 유일한 길처럼 보이게 만들었는지요. 다시 고성이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땐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그랬어. 그 말들은 늘 같은 결로 이어져 있었어요. 사람보다 상황을 먼저 두는 선택, 감정보다 결과를 먼저 보는 판단. 은호는 그 방식이 자신에게만 쓰인 게 아닐 거라고 느꼈어요.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는데요. 이번에도 모르는 번호였어요. 지금 끊으면 상대가 말했어요. 다시는 기회 없을 수도 있어요. 그 한마디에 은호는 숨을 고르고 전화를 붙잡았어요. 우진은 상대가 이어서 말했어요. 사라진 게 아니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 말은 설명처럼 들리면서도 고발처럼 느껴졌어요. 누가요? 은우가 물었어요. 상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당신도 잘 아는 방식으로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는 끊겼어요. 은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는데요. 이제는 분명해졌어요. 과거의 사망 신고와 지금의 실종은 같은 선 위에 놓여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선의 시작점에는 항상 고성이가 있었어요. 은호는 그날 밤, 이건 우진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지워온 방식과 맞서는 싸움이라는 걸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어요. 은호는 그날 이후로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됐는데요. 누군가 말을 아끼는 순간 그 침묵 안에 어떤 계산이 들어있는지부터 먼저 생각하게 됐어요. 고성이의 얼굴이 그랬고요. 병원의 설명도 그랬어요. 그리고 우진이 남긴 말들 역시 이제는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게 됐어요. 결정해야 할 때가 있더라. 우진이 했던 말은 그동안 은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는데요. 그 말은 위로도 아니었고 하소연도 아니었어요. 마치 이미 결론을 낸 사람이 남겨두는 흔적 같았어요. 은호는 그 결론이 우진 혼자만의 것이 아니길 바랐어요. 누군가의 강요도 누군가의 계산도 아닌 정말 스스로의 선택이길 바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자신이 너무 나약하게 느껴졌어요. 병원 쪽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담당 의사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 말이 반복될수록 은호는 더 불안해졌어요. 문제가 없다는 말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지역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역은 우진의 병원 기록을 다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깔끔했어요.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손이 탄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이상해. 지역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사람 하나가 사라졌는데 이렇게 정리돼 있을 리가 없어. 특히 눈에 걸린 건 우진이 병원 밖으로 나간 시간대였어요. 그 시간 전후의 기록이 묘하게 단순했어요. 불필요한 설명도 없고 상세한 메모도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 이 이상은 묻지 말아라고 선 긋듯이 정리해둔 느낌이었어요. 그 무렵 은호는 고아원을 다시 찾아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이미 한번 다녀왔던 그곳은 기억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말하던 따뜻함보다는 정리된 침묵이 먼저 느껴졌어요. 은호는 그곳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1년쯤 전 누군가 은호의 본명인 유라를 집요하게 물어봤다는 이야기였어요.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살아있는지, 누구와 연결돼 있는지. 그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사람의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일. 원장의 방 창문이 깨져 있었고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 그때는 그저 불미스러운 사건 정도로 여겨졌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모든 일이 하나의 흐름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고성이는 요즘 들어 사소한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는데요. 누군가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어요. 전화가 울리면 바로 받지 못하고 잠시 화면을
내려다보는 습관도 생겼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당당했지만 속으로는 무언가에 쫓기고 있다는 게 점점 분명해졌어요. 왜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별일 아니야. 고성이는 짧게 답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고성이는 알고 있었어요. 과거에 정리해버렸다고 믿었던 일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요. 기록을 지워도 사람을 멀리 보내도 언젠가는 다시 연결된다는 걸요. 그래서 더 불안했어요. 한편 박영란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건 단순한 외박이 아니었어요. 영란은 이미 마음속으로 집을 떠날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어머니의 통제와 아버지의 기대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영란은 누구보다 먼저 느끼고 있었어요. 이대로 살면 영란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나도 언젠가 누군가가 정리해버린 사람이 되겠지. 그 생각은 은호의 이야기와 묘하게 겹쳐졌어요. 은호는 어느 순간부터 믿고 싶음과 의심해야 함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우진을 믿고 싶었고 고성이가 최소한의 선은 넘지 않았길 바랐어요. 하지만 단서들은 계속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사망신고라는 방식, 기록을 정리하는 습관, 문제가 생기면 사람보다 상황을 먼저 보는 태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실종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그때 은호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는데요. 이번엔 전화가 아니라 짧은 문자였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문장은 설명도 없고 발신자도 없었어요. 하지만 은호는 직감했어요. 이건 경고가 아니라 선택을 재촉하는 신호라는 걸요. 이제 은호는 결정해야 하는 쪽에 서 있었어요. 계속 모른 척하며 사람들을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걸 드러내고 이 방식을 끝낼 것인지요. 은호는 그날 밤 이제 더 이상 과거로만 돌릴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끼고 있었어요. 은호는 문자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는데요. 발신자는 여전히 알 수 없었고 짧은 문장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문장은 협박처럼 느껴지지도 않았고 친절한 경고처럼 보이지도 않았어요.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던지는 확인 질문 같았어요. 은호는 그 메시지를 지우지 못했어요. 지운다고 해서 의심이 사라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 은호는 고성이의 말투와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는데요. 예전에는 무심히 넘겼던 사소한 반응들이 이제는 하나의 신호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회의 중에 불쑥 휴대폰을 확인하는 습관, 모르는 번호에는 받지 않는 태도, 그리고 특정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미세하게 굳어지는 표정. 그 사람은 요즘 뭐 해? 고성이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을 때 은호는 그 질문이 정말 아무 뜻 없는 질문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누구요? 은호가 되물었어요. 그냥 고성이는 말을 흐렸어요. 그 순간 은호는 확신했어요. 고성이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지역 역시 혼자서 퍼즐을 맞추고 있었는데요. 병원 기록을 넘어서 우진의 생활 반경을 하나씩 좁혀가고 있었어요. 우진은 병원에 있기 전부터 특정 요일마다 외출을 했고 그때마다 같은 장소 근처에서 휴대폰 신호가 잡히고 있었어요. 지역은 그 위치를 지도에 표시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선이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여기, 지역은 지도 위 한 지점을 바라봤어요. 병원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그곳은 과거 은호가 머물렀던 고아원과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까운 거리였어요. 은호는 결국 고아원으로 다시 향했는데요. 이번엔 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를 묻기 위해서였어요.
원장은 은호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은호가 어떤 질문을 하려는지도 이미 짐작하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그 사람. 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1년 전에 찾아왔던 사람.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름은 몰라요. 근데 보통 사람이 아니란 건 알겠더군요. 은호는 숨을 고르고 물었어요. 왜요? 질문이 달랐어요. 원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살아있는지보다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더 궁금해하더군요. 그 말은 은호의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원장은 말을 이었어요. 그 사람이 다녀간 뒤 원장실 창문이 깨져 있었죠. 그날 이후 원장은 더 이상 그 사건을 외부에 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누군가가 괜히 과거를 들추지 말라는 뜻의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기 때문이었어요. 은호는 고아원을 나서면서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품게 됐는데요. 이건 고성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방식을 알고 있었고 필요할 때마다 그 방식을 실제로 움직여왔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직도 이 근처 어딘가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무렵 고성이는 더 노골적으로 불안해하고 있었는데요. 집 안에서도 문을 2번씩 잠그는 일이 잦아졌고 외출 일정도 갑자기 바꾸곤 했어요. 엄마, 성재가 물었어요. 요즘 왜 그래요? 고성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애써 태연한 척했어요. 괜히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 말과 달리 고성이의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어요. 그 불안은 은호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보였어요. 은호는 이제 결정의 끝자락에 와 있었는데요. 폭로하면 되돌릴 수 없을 것이고 침묵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갈등 속에서 은호는 처음으로 우진의 입장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지키기 위해 사라지는 선택, 말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는 방식. 하지만 은호는 그 방식이 결국 또 다른 비극을 만든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은호는 지혁에게 연락했는데요. 은호가 말했어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답했어요. 나도야. 2 사람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방향의 끝에는 고성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 숨겨져 있었어요. 은호는 그날 밤, 이제 이 일을 끝내야 할 사람은 자신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있었어요.